오직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글을 짓고 그림을 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이들을 곁에 불러 모으는 그 찬란한 재능 하나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종이 가장 사랑했다는 왕자, 안평대군 이용. 그는 조선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발했으나 동시에 조선 역사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워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역적의 낙인을 받고 35의 나이에 사약을 들이켜야 했던 왕자. 그의 이야기를 오늘 시작합니다. 때는 1418년. 훈민정음을 세상에 내놓고 지편전의 촛불을 밤새 밝히던 성군 세종의 치세였습니다. 경복궁의 가을 하늘은 높고 청명했고 나라는 오랜만에 태평성대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북녘의 변방에는 육진이 개척되고 있었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세종의 셋째 아들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용. 훗날 온 조선이 우러러보게 될 안평대군입니다. 아이가 처음 눈을 뜨던 날 궁궐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감돌았는지는 굳이 기록을 찾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이미 두 아들 향과 유을 두고 있었지만 막 태어난 셋째 아들을 두 손으로 받아 안았을 때 그 표정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실록은 이후 세종이 이 셋째 아들에게 유난히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고 기록합니다. 아이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랄수록 남달랐습니다. 글을 읽는 속도가 보통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스승이 한번 읽어준 문장을 오래도록 기억해 두었다가 며칠 뒤 그대로 되살려내는가 하면 그 뜻을 풀어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엮어내기도 했습니다. 글을 짓는 재능도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성숙했습니다. 왕자 중 글재주가 뛰어나다는 소문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궁궐 안에서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런 아들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어진 군주였던 세종은 아들들에게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강조했지만 셋째 아들 이용에게만큼은 그 눈빛이 달랐다고 전해집니다. 재능 있는 아이를 알아보는 아버지의 눈, 그리고 그 눈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라나는 총명한 아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재능이 언젠가 독이 될 줄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종의 무릎 위에서 자라나던 그 어린 왕자가 수십 년 뒤 역적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줄을 아무도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소년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안평대군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에는 학문에 밝은 왕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왕자도 있었고 경전을 줄줄 외우는 왕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느 한 가지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 글씨, 그림을 알아보는 안목, 학문, 그리고 음악,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는 특히 대단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이 가장 이상적인 서체로 여기던 송설체를, 뒤를 그는 완벽에 가깝게 구현했습니다. 붓을 들 때마다 먹빛이 고르게 퍼져나가고 획 하나하나의 힘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깃들었습니다. 실록은 그의 글씨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당대에 비할 자가 없었다고. 그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대부들이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혹은 오래 간직할 글을 남길 때 안평대군의 글씨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림을 보는 눈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조선 땅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가 누구인지, 어떤 그림이 진짜 값어치를 지니는지 그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명나라에서 들어온 화첩을 펼쳐놓고
화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 해석이 어찌나 깊었는지 이름 난 화원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평대군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되었고 셋이 되었으며 어느 순간에는 조선 최고의 학자들과 젊은 문인들이 왕자의 저택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자의 높은 신분이 두려워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평대군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진 깊이와 온기,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향한 진심, 어린 열정에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저택 안 어느 방에서는 서책을 펼쳐놓고 경전을 논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또 다른 곳에서는 붓을 들고 글씨를 겨루는 소리가 났으며 마당 한켠에서는 검은고 줄을 고르는 손길이 달빛 아래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왕자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조선의 가장 빛나는 정신들이 모여 숨을 고르는 살아있는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왕자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인물이다. 저 왕자 곁에 있으면 학문이 자라고 마음이 넓어진다. 안평대군의 이름 석자를 모르면 조선의 문인이라 할 수 없다. 그 소문은 한양 성안을 넘어 지방 고을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끌어모은 것이 단순히 시인과 화가들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편전의 학자들, 젊은 관료들, 그리고 조정의 실세 대신들까지 안평대군의 저택은 어느새 학문과 예술의 공간인 동시에 조선 권력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드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재능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사람이 모이면 권력이 됩니다. 안평대군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했을 뿐이라고 그는 끝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은 이미 한 사람의 눈에 단단히 박혀들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447년 봄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꿈을 꾸었습니다. 뚜렷했습니다. 손끝에 닿을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흐드러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꽃이 피 흩날렸고 그 아래로 맑고 고요한 물길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산은 높고 부드러웠으며 그 어디에서도 인간의 욕망이나 권세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름답고 그저 평온했습니다. 세상이 원래부터 이렇게 생긴 곳이 있었던 것처럼 잠에서 깨어난 안평대군은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꿈의 향기가 아직 방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숭아꽃 냄새, 차가운 물소리, 봄 산의 묵직하고 습한 공기. 그는 그것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지워지기 전에 안평대군은 서둘러 사람을 불렀습니다. 조선 최고의 화가 안견이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안견은 말없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붓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그림이 바로 몽유도원도입니다. 이 그림 앞에서는 말을 잃게 됩니다. 왼쪽에는 현실의 풍경이, 오른쪽에는 꿈속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두 세계는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하나의 화면 안에 나란히 공존합니다. 기암괴석 사이로 복숭아꽃이 피어나고 그 너머로 안개에 쌓인 이상향이 아스라이 펼쳐집니다. 사흘 만에 그려낸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면 전체에 고요한 숨결이 배어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림이 완성되자 직접 붓을 들어 발문을 썼습니다. 꿈의 내용과 그림이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 최고의 문인들에게도 그림에 얽힌 글을 써달라 청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이
차례로 붓을 들었습니다. 글씨를 아는 이들, 시를 쓰는 이들, 학문이 깊은 이들이 한 점의 그림을 두고 저마다의 언어로 감흥을 남겼습니다. 몽유도 원도는 그렇게 한 왕자의 꿈에서 시작하여 한 시대의 문화를 한 자리에 연결시킨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그림은 조선 회화 역사상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불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세상에 나온 해가 1447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6년 뒤 조선의 밤하늘은 칼날과 비명으로 가득 찰 것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보았다는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이상향은 어쩌면 그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평화의 풍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복숭아꽃이 지면 현실이 남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 꿈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권력이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안평대군의 저택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시인이 왔고 화가가 왔고 음악을 아는 이들이 왔습니다. 집현전의 학자들이 서책을 옆구리에 끼고 드나들었고 젊은 관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재능 있는 왕자 곁에 문인들이 모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선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던 거인들이 안평대군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서, 두만강 넘어 야인들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한 사람. 조선 조정에서 그 이름 석자를 모르는 이가 없었고 그 이름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높이는 이도 없었습니다. 호랑이라는 별명이 어색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안평대군과 교류했습니다. 황보인, 영의정, 조선 조정의 서열에서 왕 다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자리에 있던 사람. 그 역시 안평대군과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무신과 최고의 문신이 한 왕자의 이름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친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였을까요? 그 속을 지금의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권력이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는지 날카롭게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안평대군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가 점점 단순한 왕자의 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한양 여기저기에서 번졌습니다. 저 왕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술자리에서 흘러나온 취중의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거리에 퍼지고 고을에 퍼지고 급기야 사람들 입에서 당연한 것처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 말들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알 수 없는 감각이었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궁궐 안 어딘가에서 그 말들을 듣고 있는 또 다른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듣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집에 몇 명이 드나드는지, 누가 그와 술을 마시는지, 어떤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는지. 수양대군은 그 모든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아주 꼼꼼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야망을 가진 자는 눈에 보이는 칼날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운 것은 칼을 들지 않고도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드는 존재입니다. 안평대군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군사도 없고 야욕도 없고 그저 붓과 시와 그림을 사랑했을 뿐인 왕자. 그런데 세상이 그에게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살아있기만 해도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그가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뛰어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했으며 너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빛이 강할수록
그 옆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폭풍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에게 세종은 아버지이기 전에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안평대군은 세종의 눈빛에서 배웠습니다. 세종이 지편전의 불을 밤새 밝히는 것을 보며 학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세종이 백성의 언어를 고민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며 아름다움이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손을 뻗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종이 있는 한 안평대군의 세계는 단단했습니다. 설령형 수양대군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흔들려도 아버지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버티고 있는 한 세상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44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세종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먼저 갔습니다. 평생 촛불 아래서 책을 읽고 글을 쓰던 그 눈이 어느 날부터 앞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등창이 들었고 풍질이 왔으며 용상에 앉아있는 것조차 고통이 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신하들이 국정을 아뢰는 소리가 멀게만 들리는 날이 많아졌고 세자가 대신 조회를 받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안평대군은 그 광경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버지의 눈이 흐려지는 것을, 그 단단하던 목소리가 가늘어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아들의 마음을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세종의 몸이 쇠해갈수록 안평대군을 둘러싼 세상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껏 그를 가장 빛나게 해주었던 아버지의 총애가 동시에 그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던 보호막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나라가 통곡했습니다. 궁궐의 촛불은 슬픔으로 일렁였고 백성들은 저자거리에서 흰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안평대군에게 그 상실이 어떤 무게였는지는 어떤 기록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해 주었던 단 한 사람을 잃은 것.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인 동시에 자신이 숨을 쉬던 세계의 일부가 함께 사라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형이었고 안평대군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몸 역시 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병치레로 이미 깊이 상해 있던 그의 몸은 즉위한 뒤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재위 내내 자리에 눕는 날이 계속되었고 안평대군은 그런 형의 곁에서 무력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세종이라는 태산이 사라진 자리에 문종이라는 새 울타리가 섰지만 그 울타리가 얼마나 오래 버텨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종은 즉위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형의 임종을 지켜본 안평대군의 심정을 우리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 방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갔습니다. 형이 갔습니다. 이제 12살짜리 조카 홍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임금을 지켜줄 어른은 이제 이 세상에 누가 남아있는가? 안평대군은 알았을 것입니다. 세종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의 재능과 총명함이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을 감싸줄 울타리가 사라진 세상에서 그것은 오히려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폭풍은 더 이상 수면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익선관이 너무 컸습니다. 용포의 소매가 손끝을 덮었습니다. 즉위식에서 어좌에 앉은 단종의 눈빛은 두려움인지 외로움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보는 안평대군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경축의 자리였지만 축하하는 마음보다 묵직하게 가라앉는 무언가가 가슴 안에 더 크게 고였을 것입니다. 저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안평대군은 단종에게 숙부이자 세상에 몇 남지 않은 왕실의 어른이었습니다. 세종이 떠나고 문종이 떠난 궁궐은 기댈 데 없이 바람에 노출된 빈집 같았습니다. 그 빈집의 한복판에 어린 임금이 홀로 앉아 있었고 그 주변을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고명 대신들이 둘러쌌지만 그 무게가 어린 왕의 어깨에는 지나치게 벅찬 것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졌습니다. 각자의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임금이 오래 버텨줄 것인가? 대신들의 손에 권력이 쏠릴 것인가? 아니면 왕실의 종친 중 누군가가 나설 것인가? 입 밖으로는 아무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사랑채 깊은 곳에서 촛불이 꺼진 뒤 서로를 마주보는 눈빛 속에서 그 계산들은 소리 없이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안평대군의 이름은 자꾸 불려 나왔습니다. 그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강하고 총명하고 사람이 모이는 누군가를 향해 기대를 투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저택에는 여전히 사람이 드나들었고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이제 단순한 문인이 아니라 조정의 동향을 손에 쥔 이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넌지시 물었을 것입니다. 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이 나라의 앞날을 어찌 보시느냐고. 안평대군은 그 물음들을 어떻게 받아냈을까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고 화제를 돌렸을까요? 아니면 그 질문들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꿈꾸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 안평대군의 내면을 기록하지 않았고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 지금의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외부에서 보이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수양대군도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눈에 비친 안평대군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칼도 없고 군사도 없는 왕자. 하지만 그 이름 하나로 사람이 모이고 그 말 한마디에 대신들이 귀를 기울이는 왕자. 조선이 흔들릴수록 그 이름의 무게는 더 커졌고 그 이름이 무거워질수록 수양대군의 경계심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두 왕자는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궁궐의 하늘 아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 하지만 분명히 살아서 숨 쉬는 것. 흔들리는 조선은 두 형제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붓을 들었고 한 사람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의 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그날 밤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실록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느 밤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촛불 아래 서책을 펼쳐놓았거나 붓을 들고 글씨를 연습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조용히 검은고 줄을 고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평대군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밤이 깊어갈 무렵 한양의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횃불이 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비명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 채널의 이전 영상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밤의 정치가 아닙니다. 그 밤 안평대군이 겪었을 것들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졌다고, 황보인이 제거되었다고, 수양대군이 단종의 이름으로 조정을 장악했다고. 그 이름들은 안평대군에게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글을 논하고 조선의 앞날을 걱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정변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안평대군에게는 자신이 살아온 세계 자체가 단 하룻밤 사이에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 안평대군의 저택문 앞에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군사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민 것은 단종의 교지였지만 그것이 누구의 뜻으로 쓰인 것인지는 안평대군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죄목은 영모였습니다. 수양대군에 맞서 반란을 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모. 안평대군은 그 말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칼을 든 적이 없었습니다. 군사를 모은 적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왕위를 향해 손을 뻗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를 쓰고 그림을 모으고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영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것이, 대신들과 가까웠던 것이, 백성들의 입에 그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살아있기만 해도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안평대군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체포되던 순간 저택 안에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평생 그 곁을 맴돌던 학자들과 문인들은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새벽빛이 아직 닿지 않은 뜰에 떠나지 못한 촛불 하나가 마지막으로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몽유도 원도가 걸려있던 방, 세종에게 받은 글씨 도구가 놓여있던 상, 밤마다 검은고를 올려두던 자리,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안평대군은 끌려나갔습니다. 35의 왕자가 걸어 나간 그 문은 다시는 돌아오는 문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배지는 강화도였습니다.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섬. 하지만 그 거리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대청마루와 서책이 쌓인 방, 학자들의 목소리와 검은고 소리, 그리고 밤마다 두드리던 붓질의 감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곳. 그것이 안평대군에게 강화도가 가진 진짜 거리였습니다. 평생 아름다운 것들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돌연 그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어떤 감각이 남을까요? 손끝이 허전할 것입니다. 붓을 쥐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읽어야 할 서책이 사라졌을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곁에 없을 때, 안평대군에게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라는 존재의 절반을 잘려나간 것과 같은 감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안평대군의 이름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소비되었습니다. 누군가 수양대군에 저항하는 기미를 보이면 그 배후에 안평대군이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안평대군이 실제로 무언가를 도모했는지 아니면 그 이름이 그저 정적을 제거하는데 편리한 도구로 쓰인 것인지는 지금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실록은 영모의 혐의를 기록했지만 실록은 승자가 쓴 기록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배지는 교동도로 옮겨졌습니다. 강화도보다 더 작고 더 외딴 섬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더 멀리, 더 깊이, 더 완전하게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 신호를 읽었을 것입니다. 섬의 바람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를 지키는 군사들의 눈빛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1453년 사약이 왔습니다. 금부도사가 교동도에 닿았을 때 안평대군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담담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사약을 받기 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붓을 들어 마지막 글을 남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는지도 모릅니다. 복숭아꽃이 흩날리는 꿈속의 이상향을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35이었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 조선의 글씨를 다시 쓰고 조선의 그림을 한 단계 올려놓고 조선 최고의 문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던 사람. 몽유도 원도를 세상에 남긴 사람. 역적의 이름으로 지워지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남겨놓은 사람. 그런데 조선은 그를 역적으로 불렀습니다. 영모를 꾸민 자, 나라를 어지럽힌 자, 왕위를 탐한 자. 그 이름들 중 어느 하나가 진짜 안평대군이었는지 우리는 지금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은 진짜 이유는 칼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붓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붓이 너무 많은 것을 써냈고 그 이름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며 그 존재가 너무 오래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아있기만 해도 위험했던 사람은 그렇게 죽음으로써만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동도의 바람은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 섬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사랑했는지는 그가 살아온 삶 전체가 이미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사라진 뒤에도 세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란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뿌리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자란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남긴 모든 것을 향해 계속 뻗어나가게 만듭니다. 세조가 두려워한 것은 안평대군이라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누군가가 그 이름을 들고 일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음 표적이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록의 기록은 그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좌의 칼날이 가족들에게까지 내려졌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역적 낙인이 아이들의 이름 앞에도 함께 찍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든 무관하게 태어난 자식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지워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연좌제라는 제도의 잔인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꿈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붓을 잡고 싶었는지 아니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었는지. 하지만 그 꿈들은 이름을 갖기도 전에 지워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왕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역적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그 모든 가능성이 닫혔습니다. 안평대군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들, 학문, 예술, 사람, 이름이 그의 죽음과 함께 하나씩 해체되었고 그 자리에는 역적이라는 낙인만이 남았습니다. 저택도 사라졌습니다. 세종의 글씨 도구가 있던 방도, 몽유도 원도가 걸려있던 벽도, 학자들이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마당도 모두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물건은 흩어지고 사람은 뿔뿔이 떠났으며 이름은 공문서 어딘가에 역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 속도가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1457년 단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이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안평대군이 그토록 아끼던 조카, 함께 궁궐을 지키고 싶었던 어린 임금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살아있었다면 그 소식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이미 이 세상에 없었기에 그 슬픔은 느끼지 않아도 되었지만 어쩌면 그것이 더 잔인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알지 못한 채 떠난 것인지 아니면 예감하며 떠난 것인지
세종이 그토록 정성으로 일군 가문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고 육진을 개척하고 지편전의 불을 밤새 밝히며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군주. 그 세종의 자손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임을 당하며 무너졌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혈육의 의미를 지워버릴 수 있는지 이 가문의 비극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안평대군은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것들과 함께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와 글씨와 그림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달빛이 고요히 내리는 밤에 검은고를 고르며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욕망조차 그가 태어난 자리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적의 이름은 그렇게 가문 전체를 덮었고 오래도록 거치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이름은 오래갔습니다. 안평대군이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은 그 이름을 지우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기록에서 지우고 기억에서 지우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이 직접 낙인 찍은 역적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안평대군 이용이라는 사람은 조선의 공식 기억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완전하게 지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몽유도 원도는 살아남았습니다. 권력이 그 그림을 파괴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너무 아름다워서 차마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의 이름이 역적으로 지워지는 동안에도 그의 꿈을 담은 그 그림은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복숭아꽃은 시들지 않았고 안개 너머의 이상향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안견의 붓끝에 깃든 안평대군의 숨결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화면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몽유도 원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조선 땅에 없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그 먼 곳까지 흘러갔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보았다는 그 이상향의 그림이 정작 그가 평생을 살았던 이 땅에는 지금 없다는 사실. 그것이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묻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월은 흘렀고 조선의 왕조도 끝이 났습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역사는 천천히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의 이름이 복권되었고 사육신이 다시 불려 나왔으며 계유정난의 피해자들이 하나씩 역사의 자리를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안평대군의 이름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조금씩 달리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이 아니라 피해자로, 반란을 꾸민 자가 아니라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제거된 사람으로. 물론 역사의 완전한 복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안평대군이 실제로 수양대군에 맞서 무언가를 도모했는지 아니면 순전히 존재 자체가 위협으로 여겨져 죽임을 당한 것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란 그런 것입니다.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들이 수백 년을 넘어 우리 앞에 남겨지는 것.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안평대군이 남긴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씨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몽유도원도 앞에서 말을 잃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으며 그 이름 석자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세상에 두고 간 아름다움까지는 지우지 못합니다. 붓 한 자루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붓이 남긴 것은 그 사람을 죽인 권력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늘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칼 한 번 들지 않았는데 역적이 되어야 했던 그의 삶을, 아름다운 것을 사랑한 것이 죽음의 이유가 된 그 시대를,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역적의 이름으로 지워진 그 사람의 꿈이 담긴 그림이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만약 여러분이 안평대군이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빛나는 재능을 스스로 감추며 조용히 살았을까요? 아니면 안평대군처럼 끝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너무 뛰어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빛나서 위협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권력이 재능을 두려워하는 방식은 시대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역사의 그늘 속에 가려진 또 다른 이름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